일단은 지수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좀 계속해서 달려줄까요? 지금 뭐 이런 분위기면 뭐 6월, 7월 안에는 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네. 오늘 역사적인 9,000포인트인데 여의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시세판을 보시면은 파란불이 더 많았거든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훨씬이라고 하기에는 뭐 네. 압도적으로 많았죠. 왜냐하면 오늘 뭐 4개의 종목,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스퀘어. 네. 맞아요. 사실 스퀘어는 뭐 하이닉스라고 하면은 그렇죠. 뭐 전자닉스 전기, 뭐 전기도 어떻게 보면 전자라고 보면 이 두 종목, 세 종목에 의해서 이 9,000포인트 달성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극단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쏠림은 사실은 조금은 이 쏠림이 완화되는 국면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네네. 예. 일례로 이번 사이클에서 한 2025년 4월부터라고 하면 네네. 지금 한 1년 한 2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 2개월 동안 2,000포인트에서 지금 9,000포인트니까 엄청난 랠리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의 사이클이 계속 오르기만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테크니컬이 완전히 맞진 않다, 맞는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교묘하게도 60일선을 타고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60일선 대비 코스피의 수익률이 지금 한 30% 돼요. 네. 그만큼 뭐냐면 단기에 좀 많이 과열이 되어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라는 이격이 벌어져 말씀이시죠? 있는데 이렇게 작년 7월, 작년 10월, 올해 한 뭐 3월 그리고 5월에도 보면 이렇게 이격이 과하게 벌어졌을 때는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면서 쏠림이 좀 완화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다시 또 레벨업 되는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해왔는데 네. 그 계단식 상승일 때 이 약간의 이격 조정을 하는 구간이 공교롭게도 말씀드렸던 60일에서 이격률이 20에서 30% 벌어졌을 때거든요. 지금이 딱 그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상승이 끝났다, 뭐 많은 못 간다가 아니라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이격이 조정되는 좋게 얘기하면 업종으로 약간 쏠림이 완화되고 나서 다시 만스피를 향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10,000포인트를 달성할 것 같기는 하지만 네. 단기간에 많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간 조정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요즘에 보면은 여전히 쏠림이 있긴 하고 오늘은 쏠림이 또 심했지만 맞아요. 또 이번 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또 낙폭과대주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만까지 가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급하게 달려왔으니까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 온다면 낙폭과대주들의 이제 저가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낙폭 과대라고 하면은 사실 반도체 특히 전얘기라고 하는 뭐 전자닉스를 빼고는 다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네, 거의 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모멘텀이 있는 내지는 근거가 있는 업종 중심으로 가겠죠. 이를테면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금리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왜 이렇게 급하고 일부 종목으로만 수급이 왔냐라고 하면 역으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높은 금리를 넘어설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되게 뭐랄까 한정돼 있다. 네, 한정돼 있고 신뢰도가 높은 종목으로 더 쏠려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금리가 높아도 그렇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만약에 이 금리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전자닉스는 맞잖아라는 인식이 더 강했고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 내에 안전 자산으로 회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게 금리가 높은 수준? 그러면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아. 맞습니다. 거기다가 주주 환원까지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너무 쏠린 게 완화됐을 때 당연히 금융주는 약간 디펜시브 하기도 하고 갈 수 있는 영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오늘 쪽에- 생명보험주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은 수급이 들어오되 조금 낙폭 과대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괴리가 벌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지금 현 상황에서 조금 근거 있는 모멘텀이 있는 소외 업종으로 아니면 그동안의 주도 업종 내에서 조금 그 주도 업종 간에 이격이 벌어져 있던 업종으로 좀 더
매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니까 그걸 조금 더 이겨낼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단기간에 수급이 쏠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끝난 이제 FOMC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케빈 러시의 이제 첫 FOMC였습니다. 사실 좀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앞으로의 금리 전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사실 한 번의 결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컨센서스는 뭐 9, 10월 경에 금리를 인상으로. 올리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아마도 좀 동결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고요. 아, 연말까지요? 네. 일단은 지금 간밤에 나왔었던 점도표 상의 어떤 드러난 특징이 9명 대 9명이라는 네네. 그러니까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한 분이 9명이고 인상을 주장한 분이 9명. 물론 그 9명 중에 6명은 2번을 올려야 된다는 아주 호키시한 분이었지만 어쨌든 9명과 9명의 동수였다라는 부분. 네. 근데 동수일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를 누가 잡고 있느냐. 이제 연준 의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점도표상엔 찍지도 않았고 그러면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좀 동결 무드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결이나 금리 인상 이상으로 시장이 시중금리가 조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연준이 이 친절함을 버려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지 네네. 스테이트먼트에서의 글도 글밥이라고 하죠. 글밥도 확 줄였어요. 네네. 그리고 앞으로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많았고 이런 부분 줄이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주목하는 경우는 당연히 매주마다 나오는 경제 지표 그리고 주요 연준 의원들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발언의 수위 네. 이걸 갖고 믹싱을 해서 시장을 볼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6월 남아있는 구간, 그 7월까지, 물론 이제 8월부터는 유가가 내려간 걸 좀 반영이 되면서 물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유가를 빼고서도 이 코어 쪽의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또 치플레이션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치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게 우리나라 주가가 좋은 건데, 우리나라 주가가 좋다라는 건 치플레이션이 안 꺾인 거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6, 7월에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하 언제 하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은 이런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이. 그러려면 한 8월은 넘어서 9월은 돼야 그때 가서야 남은 하반기 내지는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케빈 러시 의장이 시장과 소통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 기조이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갔고 그렇게 따지면 또 경제 지표에 대한 지수 민감도가 이전보다 높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6월 FOMC가 끝나고 뭐 어쨌든 데이터를 봐라. 그리고 이 설문형 데이터보다는 뭔가 실시간으로 기업과 민간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개발 내지는 TFT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측에 가까운 데이터의 움직임을 시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뭐 토큰 지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토큰 지수를 보면서 토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AI에 대한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당장 다음 주만 하더라도 PCE 지수, 물가 지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물가 지수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드 데이터가 있고 소프트 데이터가 있는데 하드 데이터들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뭐냐면 서베이형이거든요. 이거 뭐 ISM이나 이런 게 서베이잖아요. 이런 거보다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실제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어떤 예전부터 있었던 데이터들 아니면 아까 뭐 최근에 개발된 실시간 어떤 실물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방향을 조금은 변동성일 수도 있고 상방 하방 다 변동성이면 변동성을 이제 키울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는 뭐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는 뭐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가로 간단히 한번 넘어가 보면요, 유가가 안정되는 게 물가 안정에 꽤 중요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미국과 이란이 그 MOU는 했다고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뭐 핵농축이라든지 호르무즈 통제라든지
밴드라든지 계속해서 노이즈는 남아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게 노이즈로 남아있다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면 유가는 또 안정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또 이제 뭔가 수틀려서 또 트럼프가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 또 유가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이 유가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자재 담당하시는 분들의 페이퍼도 좀 봤는데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 뭐 그래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쨌든 60일 동안이라도 무상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 정도. 빠르게 매여 있었던 선박들이 막 나오면 네네. 그 물량으로 인해 유가가 더 하방 압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60달러까지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선사들의 입장을 또 이제 분석하신 분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은 됐지만 당장 그 안전성은 아직 보장을 못 받았고, 뭐 기뢰 같은 문제도 네,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험사들이 청구되는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결국 항구적으로 높은 유가, 운반 비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쨌든 파괴된 유정 시설이 바로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빠르게 내려온 거는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 실제 종전 그 사인에 대한 이벤트로 내려온 거지. 지금부터는 조금은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다. 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전략적 비축률을 빠르게 소진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슈가 약간 소강 상태일 때 다시 좀 채워놔야 되잖아요. 네네. 이 채워놔야 되는 수요 자체. 이 수요가 7, 8월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유가가 빠르게 70달러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80불을 향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유가 자체는 이제는 변동성 자체가 높아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유가의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건들은 확실히 거시 정책에 대한 전망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시장과 종목에 대한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것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얘기로 한번 돌아와서 이제는 그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현재는 네. 뭐 프리어닝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달 초에 이제 2분기 실적,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텐데 네. 네, 요 실적 시즌에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실적은 메모리 기업들은 워낙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하루에 1조씩 벌잖아요. 360조니까 연간으로 맞아요. 네. 하루에 1조씩 버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도 정말 놀랍네요. 네. 하루에 저도 1조씩.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하루에 1조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영업이익 1조. 네, 그게 이해가 사실 잘 안 됐어요. 코스닥 전체 합쳤을 때 연간 영업이익 1조가 나올까라는 고민도 해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렇게 나올까요? 1조가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그러니까 이익 자체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급자들, 프로바이더들, 메모리 프로바이더들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25일에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7월 7일 정도 예정되어 있고, 그 7월 말에 SK 하이닉스 이 어떠한 섹터, 네. 특히 이 메모리와 관련된 섹터의 기업들은 실적이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맞는데, 좋은 것만 반응을 했으니까 네. 굳이 만약 그 토파 보면 이익률에 대한 고민들 좀 해보자. 이익률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OP 마진이 뭐 72%, 13%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정도의 이 어떤 수요가 계속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원활해야 된다. 공급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감가상각이라든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마 마진이 조금 둔화되는 부분을 주가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예전에 엔비디아가 23, 24년에는 GPU의 세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GPU밖에 없으니까 GPU 텍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GPU를 구하자 했을 때의 OP 마진이 제 기록으로는 70%대였던 것 같은데 이게 60%대로 내려오면서 주가는 약간은 좀 이렇게 스윙을 하다가 뭐 결국은 다시 갔지만 네네. 그런 어떤 마진율이 변화에 조금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실적 시즌 그러니까 메모리 프로바이더는 굉장히 좋은데 이 수요자 입장에서 최근에 나오는 부분들이 돈을 좀 많이 빌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오라클도 그렇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네, 회사채 특히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돈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돈을 막 빌리고 있는 상황은 그만큼 투자를 위한 강한 방향성도 있지만
뭔가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스퀴지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 현금 흐름이 스퀴지 되는 상황인데 하이퍼스케일러의 빅4들의 실적 발표는 7월 말이란 말이죠. 네. 7월 말을 앞두고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게 되면 아마 그 빅4의 기업들, 주주들은 과연 이 캐펙스를 해야 되는 게 맞니라는 퀘스천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는 시장의 기세가 굉장히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오히려 그 이후에 7월 중순부터는 캐펙스 비용, SK 하이닉스도 캐펙스를 할 텐데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비용은 괜찮니? 이게 이제 조금은 눈에 좀 오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삼성전자가 있는 쪽까지는 그래도 이 메모리의 수급이 타이트하고 얘네들의 실적이 좋아라는 이슈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트적인 측면도 좀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격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반도체주가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명확한 사실인데 그걸 둘러싼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영업이익률도 그렇고 이제 그 메모리를 쓰는 쪽이 요즘에 회사채를 좀 많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금리에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좀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